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회와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베트남 경제에 대한 뉴스 보셨나요? 2024년 성장률이 무려 7.09%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도 6.5%에서 8%라는 공격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죠. 숫자로만 보면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로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역대급이라는데 정작 하노이와 호치민의 대형 쇼핑몰은 텅 기어가고 있고 글로벌 제조의 핵심인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떠나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왜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 오늘 저희는 화려한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베트남의 구조적 붕괴와 삼성 이탈이라는 충격적인 실체를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꿈의 땅이었습니다. 중국을 대신할 유일한 대안이자 젊고 저렴한 노동력이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로 여겨졌죠.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지난 수십 년간 베트남에 쏟아부은 돈만 약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넘습니다. 방린과 타융유엔에 세워진 거대 공장들은 삼성 스마트폰의 전 세계 물량 중 약 60%를 책임졌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무려 20%를 삼성이 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 없이는 베트남 경제도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견고했던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약속했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면서부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원인을 세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인가? 신뢰의 붕괴와 세금 폭탄.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베트남 정부의 신뢰 문제입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삼성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5%대의 아주 낮은 실효세율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전 세계적으로 15%의 최저세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자 베트남은 돌변했습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구두 약속과는 달리 베트남은 적격 소재지 추가세, 주 QDMTT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도입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 한국 정부에 내야 할 수도 있었던 세금을 베트남이 먼저 걷어가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2024년 재무제표에 추가로 계상한 세금 비용만 무려 4,3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인프라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2023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폭염으로 수력발전소 11개가 멈추고 9곳이 완전히 말라버리면서 방린 같은 핵심 공단에 예고 없는 정전이 쏟아졌습니다. 첨단 공정은 단 몇 초만 전기가 끊겨도 수천억 원어치의 부품을 버려야 합니다. 전기도 제대로 못 주면서 세금만 더 걷어가겠다. 삼성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베트남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두 번째 챕터, GDP의 3%가 사라졌다. 부동산 거품과 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인 찌영 미란 사건입니다. 부동산 재벌인 란 회장이 사이공 상업은행 SCB를 개인 저금통처럼 쓰며 횡령한 금액이 무려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베트남 전체 GDP의 3%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하노이 하동구에 가보시면 부영 비나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야심차게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인데 1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건축자재들은 녹슬어 방수포에 덮여 있고 펜스 안은 쓰레기장이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죠. 이런 유령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되면서 베트남의 내수 자금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
불타는 용광로와 멈춰버린 도장, 행정의 마비. 여기에 베트남 특유의 정치 상황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응우엔 푸종 서기장이 주도한 불타는 용광로라는 반부패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료 사회가 마비된 것입니다. 부패를 척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까봐 아예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부작위 행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처벌에 대한 공포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난 공무원만 19,000명이 넘습니다. 인허가가 수개월씩 밀리니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네 번째 챕터, 트럼프라는 거대한 해일, 46% 관세의 공포.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관세 폭탄입니다.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는 베트남을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지목하고 최대 46%의 상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경쟁국인 인도는 관세율이 26%에 불과합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 인도보다 20%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행 물량의 상당수를 이미 인도의 노이다 공장으로 돌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베트남의 위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 자본에만 의존해온 국가가 내부 시스템과 인프라 혁신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신기루의 종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만 믿고 정책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비효율을 방치한다면 글로벌 거대 자본은 언제든 더 유리한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삼성이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신뢰가 없는 시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이 떠난 베트남이 과연 자생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버릴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